이제 다시 두 가지로 이제 구별이 되죠. 요 소유권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행사를 일시적으로 제한한다 그래서 제한 물권하고, 여기 이제 소유권이 이러다 보니까 자 소유권은 자 갑이 휴대폰 소유자다. 그럼 이 소유권이나 물권은 소유자가 자기 소유물을 사용도 하고 수익도 하고 처분도 하고 기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소유권 1위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소유권이나 물권은 자기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 등 무엇이든 하니까 완전하게 지배를 한다. 그래서 이 제한 물권에 대응해서 소유권을 다른 말로는 완전 물권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게. 완전하게 물건을 지배한다. 제한 물권은 일면만을 제한적으로 지배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럼 이제 거두절미하고 이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것만 우리가 신경을 써두자는 거. 이 소유권의 취득도 흔히 말하는 소유권이 물건이니까 물권 변동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소유권의 취득도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똑같이 법률 행위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이제 앞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다시피 이런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토지대에서 두 사람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것다는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부동산이니까 186조가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등기를 이전을 하면 소유권 이전 물권 변동을 한다.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한다. 여기에 이제 법률 행위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이 소유권 취득도 대부분 이 법률 행위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거라고 말해요. 그 대신 거꾸로 법률 똑같이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바꿔 말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 지금 우측 페이지를 보면은 왼쪽은 참고사항으로 보면 되고 소유권을 취득해서 거기 소유권을 취득 원인과 민법의 규정에 보면 이제 이런 소리가 쓰였는데 앞에서 편 논리에 따라서 이 법률 행위에서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유권 취득 파트에서 여기 위에 거 법률 행위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요 경우는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배운 물권 변동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따라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뭐만 좀 살피고자 하냐 그러면은 우리 민법을 보면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흔히 말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경우가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시험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는 취득시효를 비롯해서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부합, 호나, 가공 이런 것들이 전부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들인데 취득시효를 뺀 나머지 거는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책으로 돌아가서 뒷페이지 넘기면 거기 127페이지에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나오고 그 뒤에 또 넘기면 부합, 호나, 가공이 129페이지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 다만 거기 128페이지에 보면은 가로챈 2번에 부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동그라미 1번에 부동산의 부합이 있는데 이 부동산의 부합이나 어쩌다 한번 출제가 되고 특히 이제 부동산의 부합은 방금 열거한 것 중에서 유일하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거는 저당권 공부할 때 임대차 공부할 때 부동산의 부합이 아주 중시가 돼요. 그래서 그것만 좀 신경을 쓰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옛날에는 5년에 한 번 정도나 지금은 뭐 5년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왜냐? 그 시험에 낼 필요가 없거든 그게. 따라서 나머지 거는 신경 안 써도 되고 나중에 이제 시험 보기 직전에 조문을 한번 읽어보고 가면 돼. 어쩔 줄 모르니까.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취득시효 요걸 집중적으로 살펴보자 그 말이야. 이 정치로 딱 정리를 해놓고 그러면 이제 먼저 이 취득시효 관련해서 요거는 이제 책에 보면 이제 개념이 두세 줄 쭉 길게 쓰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취득시효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 갑이 토지 소유자라고 가정해서 다시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는 뭘 전제하고 있냐 그러면은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냐고 바꿔 말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우리 민법에는 여러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취득시효니까 이 단계에서는 취득시효에 관해서만
기본적인 내용을 살피자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얘가 지금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전혀 행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걸 기하로 해서 예를 들면 이 의뢰한 사람이 자기가 마치 토지에 대한 소유자인 것처럼 이 토지를 20년간 점유해서 사용을 해왔어요. 그러면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점유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점유자가 취득. 그러면 반사적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소유권 상실한다. 요 사례처럼 물건 등을 일정 기간 점유를 하게 되면은 이걸 시효기간 그러는데 부동산은 20년간 점유하면 돼요. 일정 기간 점유를 하게 되면은 그 점유자가 이 토지에 대한 이 부동산에 대한 진실한 권리자인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이 점유자로 하여금 당의 물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글자 그대로 권리를 취득한다 그래서 취득시효, 거꾸로 뒤집어서 시효, 취득, 요리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취득시효 제도가요, 우리 법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제도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4번 지금까지 민법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민법 시간에 계속 우리가 따지는 것이 실체적 진실이 뭐냐, 요걸 따졌다 그 말. 그래서 저번에 이름서도 가르쳐 줬어요. 등기란 뭐에 부합하면은 실체관계 부합하기면 뭐이다? 이효다. 여기서도 알 수 있다시피 실체적 진실이 뭐냐, 그걸 밝히는 것이 법학 공부 이념이라고 말할게. 그럼 보세요. 요거 방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토지에서는 갑이 소유자라고, 근데 권리행사를 안 했다고, 근데 그걸 기하로 해서 얘가 소유자는 그냥 20년간 점유해서 사용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20년 지난 다음에 얘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원래는 진실한 권리자도 아닌데, 그러면 역으로 진실한 권리자는 소유권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에서는 누가 진실한 권리자인가를 확인해서 개의를 지금 보여주도록 되어 있는데 법의 이념이 시효취득은 이 진실한 권리자가 소유권 상실해버려요. 뜬금없는 놈이 소유권 취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취득시효 제도는 실체적 진실이 뭐냐를 탐구하는 법의 세계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제도예요. 진실한 권리자가 소유권 잃어버리니까. 그러면 왜 이런 시효취득 제도를 우리 민법에 두고 있는가? 요게 취득시효 제도 존재 이유인데 법 공부 잘하는 비결은 이러한 제도를 왜 두고 있는가? 그 존재 이유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 때문에 두고 있다는 거. 지금 이 칠판의 사례에서 갑은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권리행사 안 하고 있다고 전제를 했어요. 그걸 기하로 해서 얘는 소유자인 것처럼 장기간에 걸쳐 권리행사를 해왔고, 그러면 제3자 눈으로 볼 때, 제3자 병의 눈으로 볼 때는 누가 소유자인 것처럼 보이겠냐 그 말이요. 이 의리란 사람이 장기간에 소유자인 것처럼 권리행사 해왔으니까 얘가 소유자인 것처럼 보인다. 특히 바로 뒤에 나오지만 권리자 아닌 자가 등기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는 20년이 아니라 10년간만 점유하면 시효취득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예 권리자 아닌 자가 등기까지 가지고서 오랫동안 소유자적 권리행사하면 100% 얘가 소유자인 것처럼 보여요. 해서 이 병이 점유자를 소유자로 믿고 양도를 받았다. 다시 이 토지가 전전 양도가 됐어요. 병, 정, 무 등등 얘기로 이렇게 현재 저 무가 이 토지를 점유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상태에서 그동안 전혀 권리행사를 안 하고 있던 원래의 소유자 갑이 내가 소유자다, 토지 반환하라. 현재 점유자 무에게 토지를 반환달라고 반환 청구하더라고. 자, 하나만 묻는단 말이에요. 지금 등기까지 애 앞으로 다 이전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더라도 원리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얘는 소유권 취득을 못하겠죠. 그 이유를 저번 주에 가르쳐 줬어요. 왜 못하나요? 부동산의 경우는 공신원칙 인정이 안 되니까 이 무고리자 명의 등기를 믿고 양도받은 애 소유권 취득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줄줄이 사탕으로 권리 취득 못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원리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무는 원래 소유권 취득 못하기 때문에 토지를 얘한테 반환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무는 나무 토지를 팔아버린 정을 상대로 해서 책임을 묻게 돼요. 당신 왜 나무 토지 팔았냐고.
이거를 나중에 매매에서 배우지만 담보 책임이라고 부른다 그 말이야.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내가 지금 매매대금 돌려받고 이렇게 책임을 묻는다 그 말. 나무 토지 팔았다 그래서. 그럼 얘도 가만히 있느냐? 또 얘를 상대로 나도 소유권 취득 뭐 했으니까 얘한테 책임 져줬으니까 나도 얘한테 담보 책임이나 책임을 또 묻게 돼. 왜 나무 토지 팔아서 소유권 취득 못 하겠냐고. 얘는 또 얘한테 또 책임을 묻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점유자 을을 소유자로 믿고서 그동안 쌓여왔던 이 수많은 법률관계가 다 번복이 되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사회 혼란이 일어나버려. 유시간 표현을 빌면 법 질서의 안정을 해치게 된다 그 말할게. 따라서 이런 경우에 사회 혼란을 방지, 법 질서의 안정을 기하려면은 이런 방법밖에 없다 그 말이야. 얘는 비록 소유자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권리 행사를 안 했고 그걸 기하려서 얘는 자기가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장기간에 걸쳐서 부동산은 등기 없는 건 20년, 등기까지 가지고 있는 건 10년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소유자인 것처럼 권리 행사를 해왔으니까 이 권리 행사라고 하는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승격을 시켜주자. 소유자인 것처럼 권리 행사를 해왔으니까 차라리 얘한테 소유권을 인정해 줘버리자 그 말. 그러면 이 점유자 을을 소유자로 믿고서 양도받은 을도 당연히 소유권 취득 보호가 되겠죠. 얘를 소유자로 인정해 주면. 그러면 얘를 소유자로 믿고 쌓여왔던 수많은 법률관계가 번복이 안 되니까 사회혼란 방지, 법질서 안정을 기할 수 있다. 그래 취득시효 제도를 인정한다. 이런 이유예요. 법질서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이걸 딱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취득시효가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법규를 좀 머릿속에 담아두니까 거기 밑에 박스 같은 건 절대 눈독 들이지 마세요. 그 박스에 다 정리된 것도 아니니까. 자, 법학책에 무슨 박스 있고 덮여 있으면 완전히 무시하라고. 이건 법학책이 아니니까. 법 공부는 박스 정리해서 외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실력 안 들어. 물 흐르듯이 이유 따지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박스 좋아하지 마라 말이요. 여기 이제 시효취득이 크게는 이제 소유권에 관한 시효취득도 있고 방금 칠판에 들어준 것은 점유자가 10년, 20년 지난 상태에서 당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했다. 요걸 예를 들어주는데 소유권만 시효취득이 가능한 게 아니고 소유권 이외에 기타 재산권도 시효취득이 가능해요. 나중에 이제 자세히 배우겠지만 기타 재산권 중에서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분묘기지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참 이게 낯설은 단어인데 공부한 사람은 이제 금방 알아듣지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라 그래서 이 지역권하고 요 두 개가 이제 대표적으로 기타 재산권에 관한 시효취득으로서 시험에 출제되는 것들인데 소유권이 기타 재산권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유권에 관한 시효취득도 목적물이 부동산이냐 동산에 따라서 다시 이제 두 개로 구별이 돼요. 부동산은 취득시효, 동산에 관한 시효취득. 다시 이제 부동산도 또 두 가지로 구별돼. 아까 잠깐 예 들으면서 나왔다시피 20년짜리 취득시효 요거를 이제 부동산에 대한 점유 취득시효 또는 부동산에 대한 일반 취득시효 이리도 이야기하고 잠깐 아까 예에서 나왔다시피 권리자 아닌 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10년간 점유하면 시효취득이 가능한데 요걸 등기부 시효취득거래요. 여기 이제 동산의 경우도 시효기간 10년짜리 요거를 동산에 대한 일반 취득시효권하고 5년짜리 단기 취득시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참고적으로 여기에 동산에 관한 시효취득도 당연히 인정은 되지만 요거는 우리 중개사 민법 시험에서는 거의 출제가 안 되겠죠. 85년도에 중개사 시험이 1회가 시행이 됐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동산에 관한 시효취득은 딱 2번인가 나왔는데 이것도 독자적인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문 한 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사실 동산에 관한 시효취득은 우리 민법상 별다른 의미도 없고 특히 중개사 민법에서 동산이 중개대상물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시험에 낼 일 없어요. 따라서 나중에 이것도 직전에 전문이나 가벼운만 한번 읽어보면 되고 여기 이제 부동산에 관한 시효취득이 집중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20년짜리 점유취득시효 요게 90% 이상 집중 출제가 돼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이 소유권에 관한 취득시효 네 종류 중에서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공통요건을 딱 정리를 먼저 하고, 공통요건이 요 네 가지 모두 요거요. 소유사를 가지고 평온, 더 나아가서 공연하게 일정 기간 점유할 것. 요게 시효기간인데 나중에 기간 다 외워야 돼요. 여기 일반 취득권 20년이고 등기부 시효취득은 10년간 점유되고, 요거는 10년, 요거는 5년이고, 여기서 이제 시효취득을 결정적으로 좌우하고 따라서 시험에 집중 출제되는 요건은 소유사를 가지고 있을 것, 요거요. 여기 저 소유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소유자와 같은 배타적 지배, 독점에 지배한다는 소리죠. 소유자와 같은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고자 하는 의사를 소유사 그래요. 자기가 소유자인 것처럼 당의 물건을 독점해서 지배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소유자와 같은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고자 하는 의사를 소유사 그러는데, 요게 이제 시효취득을 결정적으로 좌우할 만큼 핵심 요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고, 나머지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 평온 점유라고 하는 것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서 점유하는 것을 평온 점유 그래요. 여기 저 공연 점유는 이 반대 개념을 은비 점유라 그러는데, 남몰래 하는 점유를 은비 점유 그래요. 따라서 공연 점유는 남몰래 하지 않는 점유를 공연 점유, 공공연하게 점유한다, 그런 의미예요. 요거는 이제 거의 요건을 갖추게 돼 있으니까 요거는 시험에서 물어볼 일이 없어요. 거의 물어본 역사가 없고, 요걸 집중 물어본다. 여기다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특유요건이다 그래서 개개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특유하게 인정되는 요건이 있는데, 여기 이제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 요거는 소유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를 하되 반드시 20년 지난 다음에 뭐 하도록 됐느냐, 등기를 해야 된다. 요게 핵심이에요.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 그러면 다시 칠판을 보자고 말이요. 아까 우리가 이렇게 전전했어요. 지금부터 우리는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였냐, 그걸 공부하고자 한다, 이렇게 전전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취득시효라고. 따라서 취득시효도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고, 바꿔 말하면 법률을 규정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대표적인 사안인데, 보세요. 갑의 소유자요. 요 우리나라 애가 이 갑하고 무슨 계약을 체한 적이 없지 않냐 그 말이요. 법률행위 없이 얘가 소유자인 것처럼 이 토지를 20년간 점유를 하다 보니까 당신이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라, 이렇게 우리 법 여기 245조 1항인데 245조 1항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 얘가 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는 것은 얘하고 무슨 계약을 체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고 이 법규에 이런 요건을 갖추면 소유권 취득한다고 법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이 법규에 따라서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따라서 요거는 흔히 말하는 187조가 적용되는 사안이죠.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니까. 그러면 187조는 등기 필요 없죠.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율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은 소유자인 것처럼 20년간 점유하기만 하면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해야죠. 187조가 적용되는 사안이니까. 그런데 우리 법 245조 1항을 보면 반드시 이 경우에 뭐 하도록 되어 있어요. 등기해야지 소유권 취득한다, 요리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해야 된다, 이것부터 하도 시험에 출제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취득시효 경우는 187조가 적용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겠나요? 원래 187조가 적용되면 등기 필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해야지 시효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효 취득의 경우는 187조가 적용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 등기한다, 요게 집중적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고, 나중에 더 깊이 있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뭘 공부를 하냐 그러면은 아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점유취득시효가 90% 이상 요게 집중 출제된다고.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얘가 이제 등기를 해야지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 등기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도록 되어서 이렇게. 따라서 얘가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려면 어쩔 수 없이 원래 소유자에게 등기 이전해 주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이자의 협조를 얻어서 등기를 이전받아야지 소유권을 시효취득해요. 그런데 이 갑이란 사람이 얘가 뭐가 이쁘다고 등기를 손수 이전해 주겠습니까? 그 이야기다 그 말이요. 얘가 이전 등기 청구하면 얘는 등기 얘한테 이전해 주는 게 아니라 나 너 엿먹으라 그러고 땅을 제3자에게 팔아버린다.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등기 이전해 주고 그렇게.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점유자를 시효취득하고자 하는 자하고 제3자 사이에 분쟁이 생긴다고 말이야. 이런 경우도 얘가 얘한테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엄청 생기고 이에 관한 판례가 발달이 되어 있어요. 요즘은 판례가 99% 나오다 보니까 분쟁이 많이 생겨 따라서 판례가 발달이 되어 있는 20년짜리 요게 집중 출제가 된다. 90% 이상. 여기 등기 무시효취득은 어쩌다 한 번씩 출제가 되고 대부분이 여기서 출제가 된다는 거. 바로 이런 분쟁거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20년짜리 전력 투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서 등기 무시효취득 요거는 이제 소유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시효기간은 10년이요. 10년 점유하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특유요건으로서 여기에 등기 무시효취득은 뭐가 하나 추가되냐 그러면은 선의 무과실로 점유할 것 요게 하나 추가가 돼요. 여기 일반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는 선의 무과실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 무시효취득은 이 공통적인 요건에다가 선의 무과실로 점유할 것. 여기 저 선의 무과실은 자기에게 소유권, 예컨대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라고 오신해야 되고 그게 선이겠죠. 이렇게 오시는 데 대해서 과실도 없을 것. 그래서 선의 무과실로 점유를 할 것. 여기 이제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동산에 관한 시효취득은 요거는 지금 당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시험에 낼 일도 말도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시효취득의 종류가 구별이 된다. 요게 이제 그 책 밑에 보면 요 기타 재산권에 관한 시효취득은 빼뿔고 이 소유권에 관한 시효취득이 4종류가 있다 그래서 125칠 밑에 박스에 쓰여 있는 데가 부동산 소유권, 동산 소유권 이렇게 이런 거는 외우지 말고 그 다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판례 3개가 나왔는데 취득시효 대상이다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에 기초문제로 하도 출제가 되니까 취득시효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 판례 3개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자 말로. 먼저 첫 번째로 아까 제가 칠판에 예 들어준 것은 이렇게 예를 들어줬어요. 갑이 소유자다. 요 우리란 놈이 얘가 저 권리행사 안 한 거를 기하로 해서 얘가 소유자인 것처럼 권리행사해서 시효취되겠다. 이렇게 예를 들어줬어요. 요거는 이제 이 토지가 나무 토지란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시효취득한다. 요걸 예를 들어줬다고 말해요. 그래서 거꾸로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 시효취득이 가능한가? 요걸 이제 거꾸로 물어본다는 건데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 시효취득 가능한가?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유는 이제 유시간 편을 빌리면 여러분 지금 당에서 못 알아듣지만 여기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지 승계취득이 아니니까 남은 물건일 필요가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고 따라서 이제 시효취득은 소송에서 이럴 때 자기 소유물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하면 아주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다는 거. 분명히 갑이 토지 소유자예요. 갑이 자기가 등기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의리한 놈이 내 땅에 대해서 하늘 알고 땅이 한다고 막 내 거라는 거를 등기도 돼 있고 내가 점유도 하고 있고 근데 이 자석이 뜬금없이 이 땅은 내 거라고 시비를 걸어서 분쟁이 생겼다는 말이야. 이 토지가 누구 거냐? 이렇게. 그럼 이런 경우에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의리 시비 거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소송에서 승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또 뭐 소유자라는 걸 입증하고 그러면 귀찮으니까 변호사가 물어본다고 말이야. 당신 이 땅 몇 년이나 점유하고 있었냐고. 10년 넘었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10년 넘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이긴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소유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송에서 간단히 승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해버립니다. 오랫동안 점유한 사람은 시효취득 주장해버리면 간단히 승소한다. 그 말이렇게. 따라서 이런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자기 소유물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곤란할 때는 정가 보도처럼 써먹는 것이 뭐냐? 내 땅이지만 뭐 주장하면 된다 그 말이야. 시효 취득을 주장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도 소송 기술상 소송에서 간단히 승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아주 많고, 두 번째, 토지는 한 필이 한 개라고 가르쳐 줬네요. 따라서 이제 이런 경우 갑이 지금 토지 소유자 여기 한 필이고, 그런데 의뢰한 사람이 한 필의 일부에 대해서 이 부동산의 일부 한 필의 일부에 대해서 얘가 20년 이상 점유를 했다고 말이요. 물론 소유사를 가지고. 그랬을 경우에 이 을은 이 한 필의 일부에 대해서도 시효 취득이 가능한가 그 이야기인데, 한 필의 일부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시효 취득이 가능해요. 다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20년짜리 시효 취득은 나중에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등기해야지 시효 취득하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 등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등기를 못하죠. 여기 한 필 일부니까. 따라서 20년 지난 다음에 등기를 할 때는 필을 나누어서 그걸 이제 분필한다고 그러죠. 요것 말고 필 나눈다고 말이요. 분필 절차를 거친 다음에 요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딱 등기를 하게 되면은 시효 취득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따라서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시효 취득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원래 옛날에는 국가가 소유하거나 흔히 말하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일반 백성들의 시효 취득이 허용이 안 됐는데, 요게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 내린 다음에 국유재산법이 개정이 됐어요. 해서 국유재산법이 개정이 돼서 옛날에는 이 잡종재산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 국가 소유 토지라 하더라도 이렇게 국유재산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의 종류가 세 가지로 분류가 됐어요. 잡종재산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재산도 있고, 공익성이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보존재산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국유문화재처럼 길이길이 보존해야 될 재산들, 보존재산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공익성 필요가 없는 잡종재산 안에서는 일반 국민들도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 일이 됐었는데, 국유재산법이 2009년인가 요 무렵에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국유재산을 두 개로 분류를 해요. 여기 행정재산하고 보존재산을 싸잡아서 행정재산 요리 분류를 하고, 여기 잡종재산하고 불렀던 것을 지금은 일반 재산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중개사 시험도 판례는 2009년 이전 판례들은 잡종재산이라고 이제 판례가 나와 있었을 건데, 그래서 우리 시험도 잡종재산하고 출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재작년부터 우리 시험도 이 잡종재산 대신에 일반 재산이라고 표기를 해서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종래에 잡종재산을 불렀던 것을 지금은 뭐라고 부른다? 일반 재산. 그리고 혹시라도 판례 원본 그대로 잡종재산에 들어 시효 취득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면 지금 바뀐 용어대로 말하면 일반 재산에 대한 시효 취득 가능하다 이런 의미니까 맞는 걸로 고르시면 돼요. 재작년부터 다행스럽게 바뀐 용어에 따라서 일반 재산은 우리 시험에도 출제가 되고 있고, 여기 교재에도 일반 재산으로 나와 있죠. 다만 행정재산, 보존재산 이렇게 한 거는 잘못한 거예요. 싸잡아서 행정재산 거라니까. 바뀐 용어로 써놓은 거는 잘했는데 거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취득조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일반 재산은 대상이 될 수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잘 써놨지만 잡종재산 일반재산 용어를 바꿔놔서 잘 써놨지만 거기 보존재산은 지금은 없다고 말이야. 거기 행정재산 다 편입이 돼 있어요. 이게. 2학년에 고쳐놓으면 제대로 고쳐놓으면 좋았을 거라. 거기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껴버리고 일단 뒤에 쭉 넘기면 129페이지에 공동소유가 나왔어요. 이걸 지금부터 목숨 걸고 인문당에서 깨우쳐놔야 돼요. 앞으로 공부를 편하게 하시려거든. 지금 이 공동소유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한 개의 물건을 2인 이상의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글자 그대로 공동소유 그래요. 한 개의 물건을 두 사람 이상이 공동 소유하는 것을, 이 공동소유 유형이 우리 민법을 보면 다음 세 가지가 규정이 됐는데, 공유,
합유, 총유라고 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밑에 보면 박스가 또 정리되나. 진짜 이런 거는 눈도 쳐다보지 마세요. 이런 거 쳐다보면은 무조건 하고 낙방에 지른 거 3년 거치 5년 분할성가 나니까 정말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런 거는 절대 시험하고 상관없고 절대 그런 거 쳐다보지 마라. 절대로. 독공부는 그냥 박스 만들어서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점수 따는 거 아니고. 지금부터는 이제 있는 대로 집중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동소유 유형이 3가지가 있는데 요것들이 어떤 경우에 성립되는가 특색 등을 지금부터 점검을 해야 되고, 요걸 이해를 하게 되면은 공동소유는 혼자 공부하셔도 돼요. 이게 백그라운드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개발세발하고 외워야 되고 머리통 깨진다고 말이에요. 특히 여기에 공동소유 부분에서는 공유가 이제 당연히 90% 이상 집중 출제가 되는데, 공유 부동산이 우리 실무상으로 워낙에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 년마다 한두 개씩 나와요. 특히 이제 공유 부동산은 워낙에 실무상 여러분 생각 이상으로 공동소유 중에 공유 부동산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무에서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중개사법, 민법 말고 중개사법 실무시험에서도 공유가 자주 출제가 돼요. 민법뿐만 아니고 그만큼 공유 부동산이 실무에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있는 대로 최대한 집중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 먼저 공동소유 중에 공유라고 하는 것은 특색이 이런 거예요. 그야말로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이게 특색인데, 한 개의 물건을 2인 이상의 수인이 공동소유하는 경우를 공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토지는 한 필이 한 개라고 그랬죠. 이 토지가 한 필인데 이게 시가가 1억짜리라고 가정을 하자고 말이에요. 이 가면한 사람 이 토지를 반드시 매수하고 싶어요. 매수놓고 보면 앞으로 여기에 개발 부분도 일어날 것 같고 땅값도 오를 것 같고, 근데 나는 5천만 원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데 주인은, 토지 소유자는 이걸 쪼개서 팔 생각은 없고 나는 반드시 사고 싶고, 그래서 친구 을에게 부탁을 해서, 친구야, 이 토지 매입하면 앞으로 괜찮으니까 내가 5천, 자네가 5천 공동으로 투자해서 매수하자 해서 두 사람이 각각 5천만 원씩 투자를 해서 공동으로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한 개의 물건이 한 필이니까, 그러면 투자 가액에 따라서 갑은 예컨대 지분 2분을, 을도 지분 2분을, 이 한 개의 물건을 뭐 하게 된다? 공동 소유. 이게 그 중에서도 공유라 그 말이에요. 특징이 뭐냐? 이 경우는 이 두 사람이 이 한 개의 물건을 공동 소유함으로써 무슨 공동 사업한다든가 목적이 없이 자금이 모자란다는, 매수 대금이 모자란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두 사람이 공동 소유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공동 사업한다든가 공동 목적이 없다. 이게 특징이고, 따라서 이제 이 공유는 다음 두 가지 것이 이제 본질적인 특색으로 대두가 되는데, 일단은 첫째, 각 공유자들에게 지분이 이렇게 인정이 될 건데 이 지분을 각 공유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해서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이 돼요. 따라서 이 갑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지분 2분의 1을 자유롭게 양도 매각할 수도 있고 자기의 지분을 포기할 수도 있고, 여기 처분 속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것, 지분을 포기하는 것, 더 나아가서 이 갑이 돈이 좀 필요하다, 돈이, 이런 경우는 자기 지분 2분의 1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 이 지분 2분을 위에다가 저당권 설정해주고 돈을 빌려도 상관이 없고, 이처럼 담보 제공하는 것도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요게 다 여기 처분 속에 포함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공유는 이 사람들이 공동 소유함으로써 무슨 공동 사업원들과 목적이 없기 때문에 하시라도 자기의 지분의 필요에 따라서 분할하고 싶으면, 쪼개고 싶으면 아무 때나 쪼갤 수 있다 해서 공유물 분할의 자유도 인정이 된다. 요게 공동소유의 공유 특색이에요. 따라서 지분 처분이 자유롭고 분할의 자유가 인정이 되다 보니까 여기 공유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쁜 말로 표현하면 가장 개인주의적인 공동소유 형태다. 이게 말만 공동소유지 단독 소유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개인주의적인 공동소유 형태다. 요리 이야기로 요게 공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합의하고자 총유는 뭘 말하냐 그러면은 흔히 이제 우리 민법에서 이 합의라고 하는 것은 조합체가 재산을 소유하는 형태를 공동 소유 중에 합의라 그러고, 여기 총유라고 하는 것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재산을 소유한 형태를 공동 소유 중에 총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요 말을 이제 목숨 걸고 깨우쳐야 되니까 이거 이해 못하면 앞으로 엄청나게 민법 시간에 완전 개발, 세발은 물론이고 사정협 시험에게도 실력이 늘 수가 없어요. 먼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민법에 대한 기초 한 가지를 닦자고 말이요. 우리 민법상 사람의 집합체를 단체라고 부를 건데 둘 이상이 모인 것을, 이 단체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단체에는 사람의 집합체는 단체는 이 두 가지 유형이 사단하고 조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사단은 사단법인을 말이요. 우리가 민법 첫 번째 주에 이거를 내가 엄청 주제를 시켜줬어요. 우리 현행 민법상 권리 능력자에는 여러분 같은 살아있는 사람, 자연인하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집중 가르쳐 줬는데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자연인 이외에 법인도 현행 민법상 권리 능력자인데 요거는 나중에 물권법에서 공동소유할 때 필요한 범위에서 간단히 배우면 되니까 그때 배웁시다 하고 넘어왔다 그 말이요. 권리 능력자는 딱 두 말 인정이 돼요. 자연인하고, 여러분 자연하고 법인하고, 이렇게 요걸 이제 갖고 놀아야 된다 그 말이요. 그러면 여기 법인에는 사단법인이 있고 재단법인도 있어요. 사단법인도 있고 재단법인도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요 사단법인을 말하는데, 여기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합체인 단체 위에, 다시 하게요. 뿌린틈을 찾아서 권리 능력에 관해서 다시 공부 꼭 해야 돼요. 정말로 제 하자는 대로 하셔야 돼요. 이게 기초 인문학에서 이게 습관 잘못 들이면 정말 나중에 두고두고 고생해야 돼요. 내년 이맘때 1, 2차 동시에 붙고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시고 싶거든. 정말로 제 하자는 대로 하셔야 돼요. 정말로. 내년 이맘때 따뜻하게 1, 2차 동차로 붙고 1차만 붙으면 안 돼. 또 공부하셔야 하니까. 1, 2차 동차로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고득점으로 넉넉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1차만 붙고 2차만 본 사람보다 더 넉넉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러려면 제 하자는 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도 안 돼, 떨어지면 내가 책임 져릴 테니까. 내가 돈 물어줄게. 그러니까 제 하자는 대로 하셔야 돼. 무조건 하고. 저는 여러분 1차 동차 합격시키는데 내 반 목숨 걸었어요. 정말로.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는 것들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인문당에서 체계 잡는데 전력 투구하셔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공부하는 권리 능력 같은 거 이해하는 거예요. 요거 이해를 안 해놓으면 두고두고 힘들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으니까. 이게 법의 기초인데. 그러면 여기 사단법이 사람의 집합된 단체 위에 지금 권리 능력을 부여하고 있는 법이 사단법이에요. 요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 사단법인이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단법이 있는데, 여기 영리 사단법인은 어떤 걸 말하냐면 상법상의 각종 회사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삼성전자 주식회사,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요거는 영리 사단법인에 해당이 돼요. 요거는 이제 영리를 목적이기 때문에 상법의 규율을 받아요.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는 사단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인, 뭐 대한적집사사 이런 것들이고,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걸 지금 묻고자 한다. 생각을 해보자는 거. 지금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영리 사단법인으로 돼 있어, 이렇게. 그런데 2년 전에 신문에 뭐가 떠들썩하게 보도가 됐냐 그러면은 서울 강남에 있는 한국전력 부지를 1조가 넘는 돈으로 매입했다. 너무 과잉 투자를 했다. 비싼 돈을 주고 샀다. 이게 떠들썩하게 보도가 됐어요. 결과 현대자동차 주식이 엄청 내려갔다 그 말이요. 투자 잘못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묻는다 그 말이요. 지금 만약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자 영리 사단 법인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권리 능력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런 게 법공부 기초니까 이 매입한 한국전력 부지는 누가 소유를 하게 될까요? 자, 거꾸로 한번 해보자. 현대전력 주식회사가 권리 능력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한국전력 부지 매입한 것은 현대전력 주식회사 이 법인 자신의 명의로 단독 소유한다 그 이야기예요. 권리 능력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자, 거꾸로 권리 능력이 없다라고 가정하면 현대전력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자신의 명의, 법인 자신의 명의로 이 토지를 단독 소유 못해요. 권리물 출자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대자동차에 투자를 한 수많은 주주들이 있죠. 주주들. 여기 주식이 만약에 아마 1억 주가 넘을 건데 A라는 주주가 주식을 13주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자 말이에요. 그러면 A라는 주주는 모든 주주들이 이 한 개 토지를 공동 소유한다고 봐야 되니까 현대전력 주식회사가 권리 능력이 없다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A라는 주주는 주식 수가 뭐 1억 3,560, 900 쭉 하면은 있기도 힘들어요. 분의 13 이렇게 요걸 지분에 따라서 공동 소유하는 거예요. B라는 주주 100주를 갖고 있으면 1억 3천 몇백 분의 100 이렇게 공동 소유를 한다 말이렇게. 이 말 듣겠나요? 수많은 주주들이 이 거래하려면은 머리통 깨지겠죠? 각 주주들의 지분이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거래할 때 편해요? 자, 쉽게. 너 현대자동차 뭐 인정해버리면, 권리능력 인정해버리면 현대자동차가 자신의 명의로 단독 소유하니까 거래할 때 엄청 편하겠죠? 자, 현대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이 자연인보다도 각종 법인이 훨씬 더 왕성한 사회적 활동을 해요. 이런 각종 주식회사들이 개인보다 훨씬 많은 자본주의 현대 고도로 발전이 된 자본주의에서는 이런 영리 사단 법인들이 자연인보다 훨씬 더 많은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냐고 말이요. 그러니 이런 법인한테도 자연인 못지않게 거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권리 능력을 직접 인정해버리면 거래할 때 억수로 편리하다고 말이요. 그래서 여기 법인한테도 뭘 인정해준다? 자연인하고 똑같이 권리 능력을 인정. 권리 능력을 인정한다는 말의 의미를 깨우칠 수 있겠나요? 깨우쳐치고 권리 능력을 인정한다 수많은 주주들이 공동 소유하니까 이거 거래할 때 너무 힘들다고 말이렇게 이해했다 치고, 그러면 다시 우치로 돌아와서 자, 우리 현행 민법상 권리 능력자에는 자연인과 법인 딱 둘 뿐이에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은 권리 능력 인정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자연인과 법인 이외에는 우리 민법상 권리 능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사단의 경우는 사단법인을 말하는데 여기 이제 단체가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사단법인도 단체 일종이에요. 따라서 사단법인이 설립이 되려면 사람을 집합체는 단체해야 되니까 둘 이상이 모여야 되겠죠. 따라서 사단법인이 설립되려면 2인 이상의 설립자가 둘 이상이 모여야 되니까 설립자가 그 다음에 정관을 작성하고 법인의 근본 규칙 정관을 작성하고 우리 민법에서는 주무관청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허가를 받고 마지막에 법인 설립 등기까지 갖추면 사단 법인이 성립이 되고 사단법인이 성립되면 방금 이야기처럼 자연이나 마찬가지로 권리능력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사단법인의 경우는 법인 자신의 명의로 단독 소유한다는 거죠. 그러니 사단의 경우는 공동소유가 성립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해할 수 있겠나요? 사단법인의 경우는 권리능력 인정이 되죠. 그러니까 소유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방금 가르친 것처럼 법인 자신의 명의로 단독 소유한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공동소유가 성립이 안 된다. 이 말을 목숨 걸고 깨우쳐야 된다 말이야. 이거 법공부 기초니까. 이 말을 목숨 깨우쳐야 돼요. 사단의 경우는 사단법인이 권리 능력자니까 사단법인 자신의 명의로 단독 소유한다니까요. 그러나 구성원들이 공동 소유할 일 없어. 아까 여기 현대자동차 얘기 들어준 것처럼 이 말을 깨우쳐야 된다 말이야. 오늘 이거 하나만 깨우치고 가면 앞으로 10점은 더 묻고 들어가. 100점 만점 중에서. 그만큼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리니까 애우란 소리 아니고 정말로 이 말의 의미를 깨우치셔야 돼. 깨우쳐서 치고 그 다음 여기 이제 조합은 뭘 말하냐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사람을 치면 단체 일종이니까 조합 이것도 사람이 둘 이상이 모여야 돼요. 해서 이제 2인 이상의 자가 단체니까 다 둘 이상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2인 이상의 자가 상호 출자하여
핵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계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이해했다 치고, 자, 이런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이 갑이라는 사람이 정년퇴직을 했다고 가정을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재취업 기회가 상당히 봉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사업을 한번 하고 싶은데 혼자 하자니 이혼 부담이 커요. 그래서 같이 정년퇴직한 친구 을에게, 친구야, 내가 1억 투자할게, 자네도 1억 투자해라 해서 우리 공장을 하나 설립을 해서 공동으로 사업 좀 해보자. 그래, 알았다. 이런 계약을 우리가 조합계약 요리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저 법률용어로서 조합계약은 쏘는 말이니까 이런 걸 우리는 쉽게 뭐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1억 낼게, 자네가 1억 내라. 공장 하나 만들어서 공동사업 해보자. 오케이.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둘이 뭐 한다고 이야기해? 동업한다고. 이 동업계약이 곧 조합계약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법률용어로 이렇게. 따라서 이제 여기에 조합계약과 동업계약을 말하기 때문에 무슨 노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이런 조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노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이거는 명칭은 조합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단법인에 해당이 되어 있거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조합계약은 요 동업계약을 말한다 그 말. 그럼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최소한도로 요것도 둘 이상이 모이면 되니까, 요 조합계약도 단체니까 2명이 동업할 수도 있고 10명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동업이라고 하는 게 숫자가 이렇게 많지는 않겠죠. 해서 이제 최소한 둘 이상, 얘네들이 이제 친구끼리 이렇게 동업계약을 맺고 조합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에 의해서 흔히 말하는 조합체라고 하는 단체가 성립이 딱 됐어요. 그런 다음에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 한 필지를 매입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 칠판을 사례에서 이 토지 한 필지에 대한 소유권은 어찌 됩니까? 요걸 묻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이 두 사람의 동업계약을 체결했고 이 두 사람에서 결성이 된 이 조합체라는 단체가 만약에 최소한 둘 이상 10명이 될 수도 있고, 이 조합체라는 단체가 아까 사단법인처럼 권리 능력이 만약에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소유권은 어찌 될 것 같아요? 이 조합체라는 단체가 이 토지를 조합체 자신의 명의로 단독 소유하겠죠. 그럼 이 두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할게. 그런데 여기 아까 우리 민법상 권리 능력자는 딱 둘만 인정이 돼요. 자연인하고 뭔만? 법인만. 여기 조합체라는 단체는 여기 권리 능력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답 나왔다 그 말이에요. 이 경우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 공장을 설립해서 토지 한 필지를 매입하면은 이 조합체라는 단체가 단체 자신의 명의로 단독 소유는 뭐 한다는 거,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 이 조합체의 구성원, 동업계약이 체결되면 조합체라는 단체가 형성이 되고 여기 구성원들이 조합원이 될 건데, 동업자가 될 건데, 얘네들 전원이 이 한 개의 물건을 뭐 한다고 볼 수밖에 없냐? 공동 소유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사람이 하나면 이 사람이 단독 소유하겠지만 이게 단체이기 때문에 둘 이상이에요. 최소한도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동 소유하는데 그 공동 소유를 공유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뭐라 한다? 합의라 한다. 그럼 이제 보세요. 지금 위에 사례든 밑에 사례든 정진사 나오니까, 자, 똑같이 위에 공유 경우도 이 한 필지 토지를 두 사람이 공동 소유한다. 여기 이제 합의 경우도 방금 얘기드린 거죠. 이 한 필지 토지를 갑을 두 사람이 공동 소유한다. 따라서 이 경우도 지분은 투자 가액에 따라 똑같이 인정이 돼요. 이렇게. 근데 왜 이거를 위에 거하고 구별해서느냐?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한 필지 토지를 두 사람이 공동 소유하지만 위의 공유 경우는 그야말로 우연한 사정에서 공동 소유를 했지 매수 자금이 부족하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 한 필지 토지를 공동 소유함으로써 공동 사업한다든가 목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특징이에요. 근데 밑에 보세요. 여기 합의의 경우는 이 한 필지 토지를 두 사람이 공동 소유하기는 하되 위하고 달리 우연한 사정에서 공동 소유한 게 아니라 요거는 조합체가 이제 공동 소유하는 거니까 상호 출자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공동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거렇게. 따라서 이 밑에 사례 경우는
한 필지 토지를 공동 소유하는 것이 우연한 사정에서 공동 소유하는 게 아니라 공동 사업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공동 소유한다. 요게 차이점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차이가 이제 파생이 되는데, 공유하고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 그러면은, 여기 합의의 경우도 지분권은 인정이 돼요. 참고적으로 이 조합체의 구성원 갑을 이 사람들을 조합원이라고 부르되, 이렇게 공동 소유를 하게 되면 이게 합유가 성립이 되니까 이 조합원들 이코르 합유자라고도 불러요. 공동 소유가 되면은. 그럼 이 합유 경우는 합유자들에게 일단 지분권 인정이 돼요. 그 대신 공유하고 본질적인 차이, 이 경우는 지분 처분 후 자유가 일단 인정이 안 돼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보세요. 위에서 공유 경우에 이자가 지분 2분을 처분하는 거하고, 이 합의에서 요 갑이 지분 2분을 처분하는 것은 의미가 전혀 달라요. 여기 합의의 경우는 합의자 중 1인, 바깥 말로는 조합원이, 동시에 조합원이니까 지분 2분의 1을 처분한다는 말은 조합원의 지위를 같이 이전한다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이 조합원의 지위하고 지분은 분리처분 못해요. 지분이 넘어간다 그 말은 조합원의 지위도 같이 이전이 된다, 요걸 말한다 그 말. 합의 경우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옛말에 그런 건 없어요. 부자지간에도 동업하지 마라 그랬죠. 동업은 그렇게 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얘가 지 맘대로 지분 2분의 1을 A에게 처분을 하면 조합원의 지위도 A한테 같이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동업을 해야 돼요? 요 두 놈이 동업해야 돼요. 이 말 알겠나요? 그러면 친구끼리 동업해도 달동말동한데 전혀 쌍판 남모르는 A란 놈하고 우리 같이 동업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라 그 말이야. 이 말 알겠나요? 따라서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해서는 안 되고, 처분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얘가 자기의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조합원의 지위가 넘어가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동업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이자 동의는 얻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요. 얘 뭐 망칠 일이냐 그 말이요. 내가 얘한테 지분을 처분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조합원의 지위도 얘한테 넘어가니까 이제 자네가 얘한테 동업해야 되는데 얘하고 같이, 얘하고 할만한가 당신이 알아서 해라. 동의해 주든 말든 해서 이자 동의했으면 지분 처분할 수 있다. 그 다음 분할의 자유가 인정이 되는가 해보세요. 위의 공유 경우는 공동사업보다는 목적이 없죠. 그야말로 우연한 사정에서 공동소유했죠. 따라서 아무 때나 쪼개고 싶으면 쪼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합의의 경우는 만약에 분할의 자유가 인정이 되면 큰 난리가 나버려요. 아무 때나 쪼개보면 사업 못 하잖아요. 이 경우는 우연한 사정이 아니라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동소유를 하기 때문에 쪼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조합체가 존속하는 동안은 공동사업을 해야 되니까 분할해서는 안 되고, 대신 합의의 경우에 지분권이 인정이 되는데, 지분권이 인정이 된다는 것은 곧 언젠가는 뭐 한다는 소리예요. 지분에 따라서 지분이 있으니까 분할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언제 분할하면 되느냐? 조합체가 존속하는 동안은 사업해야 되니까 분할하면 안 되지만, 조합체가 뭐 하면 해산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사업할 일이 없죠. 해산을 하게 되면 이 합의의 경우도 비로소 분할이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합의의 경우는 왜 이런 특색이 나오는가, 백그라운드 이해를 잘 하시라 그 이야기고,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이거하고 정반대죠. 인정이 안 되고 분할의 자유가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 합의의 경우는 구성원, 합의자들 사이에 인적 결합관계가 아주 강하다, 요리 이야기를 해요. 여기 공유는 우연한 사정에서 공동소유하니까 아주 개인주의적인 공동소유 형태죠. 구성원, 공유들 사이 인적 결합관계가 제로고 구성력이 없어요. 이게 그 반대가 요거고. 그 다음 여기 이제 총유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재산을 소유한 형태를 총유 그러는데, 여기 다시 보자고 말이요. 여기 이제 사단법인의 경우는 우리 민법상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단법인이 성립이 되는 거야. 설립 등기까지 맞춰야지. 그럼 이제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되니까 사단 자신의 명의로 단독 소유, 이 경우는 공동 소유가 성립될 일이 없는데,
여기 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뭘 말하냐면 사단으로서 실질은 갖췄어요. 정관 작성까지 다 끝냈다고 말할게. 그러면 이제 주무관청은 허가를 받고 법인 설립 등기를 맞추면 권리 능력이 인정됐는데 주무관청 허가를 받지 아니했어요. 행정감독 받기 싫다는 소리죠. 비용 절감해서 설립 등기 안 했어요. 그러면 사단법인이 설립될 수가 없어요. 사단법인이 설립이 안 되면 권리 능력이 인정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사단으로서 실질은 갖췄지만 주무관청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글자 그대로 권리 능력만 인정되지 않는 사단을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그래요. 이해를 돕겠어. 우리 대법원 판례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문중, 종중 있죠? 요거 하고 교회 한 번씩 다니죠? 교회하고 요게 대표적으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 봐요. 그럼 지금 이걸 묻고자 하는데 예컨대 갑 문중이 또는 갑 교회가 토지 한 필지를 매입했다 치자금 말이요. 문중이 종각을 짓기 위해서 교회가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토지 한 필지를 매입을 했다.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우치됩니까? 요걸 묻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문중이나 교회가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문중이나 교회가 자신의 명의로 단독 소유하니까 공동소유가 성립될 일이 없겠죠. 지금 제가 하는 말 알아들어야 돼. 공동소유 성립될 일 없겠죠? 그 말 알아듣겠죠? 문중이나 교회가 권리 능력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이 토지는 문중이나 교회가 자신의 명의로 단독 소유한다니까요. 그러면 공동소유가 성립될 일이 없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고 말이야. 그런데 여기 문중이나 교회는 우리 판례하면 권리 능력 인정이 안 되는 사단으로 본다. 따라서 이 토지를 매입하면 문중이나 교회가 자신의 명의로 단독 소유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구성원 전원이 문중의 구성원이 수천 명 있겠죠. 교회는 신도가 수만 명, 수십만 명 있겠죠. 이 전원이 이 한 개의 토지를 뭐 한다고 보는 거예요? 공동 소유한다고 본다고. 이 공동 소유를 우에 합의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뭐라고 부른다? 총유라고 이렇게. 그러면 먼저 뭐를 깨우쳐야 되느냐? 지금 우리 민법상 조합처라는 단체하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글자 그대로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단체 자신의 명의로 단독 소유 못한다. 그러니 구성원 전원이 공동 소유한다. 여기까지 알아듣겠죠? 이때 위에 거는 합유, 밑에 거는 총유락 한다. 지금 이런 스토리인데 그러면 어차피 두 개 다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얘네들이 단체 자신으로 단독 소유 못하는 바야 구성원 전원이 공동 소유하는 거랑 똑같은데 말라고 이거를 또 합유 총유로 구별합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깨우쳐야 된다는 소리인데 제 말을 요즘 알아듣겠나요? 그러면 구별의 실익이 뭐냐 그 이야기야. 그냥 인문당이니까 쉽게 생각하자고 말이야. 자, 여기에 조합처라는 단체하고 권리금 사단하고 구성원 숫자가 어느 게 훨 많은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요거는 이제 동업하는 걸 말하기 때문에 구성원 숫자 기껏해야 서너 명이에요. 막 수백 명이 동업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밑에는요. 권리능 없는 사단은 문중 교회, 구성원 신도들. 저희도 순복음교회는 신도가 50만 명이에요. 대한민국 교회가 이 지구상에서 10대 교회 중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5개인가 들어가요. 신도 수로 숫자 따지면. 근데도 나라는 지금 개판이라는 것이 상한 이게 아이러니한 건데. 여하튼 간에 여기 구성원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만약에요. 자, 갑이라고는 교회가 또는 문중이 구성원 숫자가 수만 명이라고 가정하고 토지 한 필지에 매입했다. 그러면 구성원 전원이 교회 같으면 신도 전원이 공동소유. 문중의는 문중원 전원이 공동소유한다. 이렇게 이제 논리 구성한다는 건데 따라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 교회 재산은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전원은 공동소유야. 근데도 교회 재산이 어째요? 요즘에 교회 재산이 일반 대기업 못지않게 재산이 많아요. 모 교회는 조가 높고 그걸 목사나 장로가 지네들 개인 것인 것처럼 마음대로 쓰고 그러고 살죠.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걸 마음대로 쓰고 살다가 고발당한 아주 유명한 목사가 여의도에 한 사람 있죠. 조아무개 씨라고. 자기 개인 재산처럼 수백억을 그냥 막 다 썼다고 그걸 횡령이라고 그래요. 자식놈들이 신문사 하면서 갖다 마음대로 쓰고. 그건 범죄행위라고 말이야. 근데 그걸 죄의식 없이 신도들 의사를 무시하고 신도들 전원은 공동소인데 지네들 개인 재산인 것만 쓰다가 치도금 맞은 거야. 그게. 그 범죄라고 말이야. 교회 다니시더라 이제 복공 받으니까 그런 것 좀 알고 장로가 지 마음대로 무슨 목사를 뭐 벤츠 6 시리즈로 바꿔준다. 그럼 못하게 말리라고 말이야. 왜 지 개인 돈처럼 막 목사한테 벤츠 사주고 뭐 지 마음대로 하냐고 말이야. 가서 혼내놓으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당신 그렇게 하면 횡령죄로 고발하겠다고. 그럼 잠바뜨기 뒤집어 쓰고 목사, 장로 전부 줄줄이 사탄으로 감옥에 간다고 말이야. 뭐 쪽팔린지 아니까 잠바뜨기 뒤집어 쓰고 얼굴은 가리겠지만. 법공부 하니까 여러분이 잘못된 것은 고치라고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법공부 하는 거예요. 법을 공부한 사람이 불의를 보고 눈 감는 것은 죄악이에요. 그게. 옛날에 몰랐을 때는 몰랐으니까 근다 치지만 따라서 이제 여기 권리내용 사단의 구성원은 워낙에 숫자가 많은데 이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불러요. 문중 같은 문중원을 사원, 교회 같으면 신도를 사원이라고 불러요. 법률용어로. 원래 생활용어로 사원은 직장 생활하고 봉급받는 직장인들을 말하죠. 근데 법률로서 사원은 권리는 없는 사단의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교회 같으면 신도를 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률용어로. 문중 같은 문중원을 사원이라고 하고. 그럼 이 사원들에게 지분권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만 사고하세요. 구성원 숫자가 워낙에 많아. 지분권 인정해 주면 웃길 거 아니에요. 여의도 순복음 같으면 신도수가 47만 8,256명. 이 사람의 지분이 A라는 신도는 1 이렇게. 그러니까 B라는 신도는 11조도 많이 내고 그래가지고 4천 읽기도 힘들어. 47만 8,246분의 13 이렇게. 요 지분이 이렇게 인정이 되는데 거래하려면 머리통 깨지잖아 이렇게. 따라서 여기 권리는 경우 사단의 경우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구성원인 사원들에게 핵심 지분권 인정이 안 된다. 이게 특징이에요. 따라서 저 권리금 사단의 경우는 구성원인 사원들에게 지분권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분 처분이라든가 분할한다든가 이런 거는 언감생심 있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지분권이 인정이 안 된다. 요게 공유, 합의하고 총유가 다른 본질적인 차이라고. 대신 구성원인 사원들은 지분권도 인정이 안 되지만 뭔만 할 수 있느냐. 총유물을 공동 소유하는 물건, 총유물을 사용 수익은 할 수 있다. 사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은 교회 예배당 건물은 신도 전원의 공동 소유 총유물이기 때문에 내가 신도 지위를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그걸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겠다 그러는데 교회 목사가 너는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야. 사원의 지위를 보유하는 한도 내에서 총유물을 사용 수익은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공동 소유 중에 총유 특색이 이렇게. 따라서 다른 거 없어요. 요거 깨우치셔야 돼. 왜 조합체라는 단체하고 권능력 없는 사단은 단체 자신의 명의로 단독 소유 못하고 구성원 전원이 공동 소유를 합니까? 요것만 깨우치면 된다는 거예요. 공이 뭐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이 말만 좀 깨우쳐두라고 말이야. 다른 건 다 전부 다 좋아. 왜 얘네들은 자기 단체 자신을 단독 소유 뭐 하냐고 말이야. 이유는 똑같잖아요. 뭐가 없으니까.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구성원 전원이 뭐 한다? 공동 소유한다. 그 공동 소유를 요리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죠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나머지 거는 뭐 합의의 특색이 뭐고 다 잊어먹어도 상관없어.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왜 얘네들은 단체 자신은 단독 소유 뭐 하냐? 그것만 이해를 하라고 말이야. 그러려면은 권리 능력에 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권리 능력자는 무엇과 무엇뿐이 없다. 자연인과 법인 이렇게.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간단한 게 아니고. 좀만 쉬었다 하죠.